최태석,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사람 위에 군림하고 약한 자를 짓밟는 그 추악한 버릇 말이야.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웃고 떠들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해진 재킷을 입은 한 남자, 강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이 동창회의 주최자이자 한때 이 지역 최고의 부잣집 아들이었던 최태석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석의 얼굴에서 거만했던 미소가 싹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연회장 밖 통유리창 너머로는 민우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밤의 조명 아래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지난 20년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소도시. 세상은 곧 21세기를 맞이한다며 떠들썩했지만 18살 강민우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어릴 적 앓았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살짝 저는 민우는 아이들에게 완벽한 놀림감이었죠. 복도를 지날 때면 누군가 뒤에서 그의 걸음걸이를 흉내냈고 등 뒤에서는 절뚝이라는 경멸적인 별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민우는 그럴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가난은 그 그림자를 더욱 짙고 축축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시장 좌판에 생선을 펼쳤습니다. 찬 바람 부는 겨울에도 볕이 따가운 한여름에도 어머니의 자리는 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고단한 삶이 민우의 옷과 책가방에 희미한 비린내로 스며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는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고 그 잔인한 놀림의 선봉에는 언제나 최태석이 있었습니다. 최태석. 지역 유지이자 태산건설 사장의 외아들이었던 그는 교실이라는 작은 왕국의 폭군이었습니다. 값비싼 브랜드의 옷과 신발, 항상 자신감으로 번들거리는 얼굴,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까지.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조차 그의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태석의 비위를 맞추기 급급했고 아이들은 그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 태석에게 민우는 살아있는 장난감,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야, 절뚝이. 너한테서 생선 썩는 냄새나. 돈 좀 있냐? 가서 빵이랑 우유 좀 사와라. 거스름돈은 내 빵값하고. 태석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의 무리들이 민우를 둘러쌌습니다. 민우는 주머니 속 어머니가 새벽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위에 계란 하나를 얹어주시며 이걸로 꼭 점심 사 먹어라 하고 쥐어주신 1,000원짜리 몇 장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곧 폭력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 새끼가 무시하네? 태석의 발길질이 인정사정 없이 민우의 불편한 다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중심을 잃은 민우는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나뒹굴었고 아이들의 야비한 비웃음 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우는 흙먼지 묻은 교복을 털며 일어서면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 안쪽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괴롭힘은 비단 신체적인 폭력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밤을 새워 준비한 과학경진대회 발표 자료는
발표 당일 아침 갈기갈기 찢긴 채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고 민우가 아끼던 낡은 운동화는 누군가의 오물로 더럽혀졌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두가 알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스케치북 위에 연필로 자신만의 세상을 그려나갈 때만큼은 그는 절뚝이도 가난뱅이도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그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치북과 함께 가장 소중히 여기던 보물이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손수 깎아 만들어주신 작은 나무 필통이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그 필통은 아버지의 온기이자 민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유난히 햇살이 좋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모두가 땀에 전체 교실로 돌아왔을 때 민우는 자신의 책상 위에서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아끼던 나무 필통이 마치 일부러 짓밟은 것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누가 그랬어? 민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태석이 보란듯이 낄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쭈? 절뚝이가 눈에 힘주는 것 좀 봐라. 그래, 내가 그랬다. 왜? 그깟 싸구려 나무토막 하나 가지고 유난 떨기는. 사과해. 뭐? 태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며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민우의 입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사실에 주변 아이들까지 술렁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내 아버지 유품이야, 당장 사과하라고. 민우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그 순간 태석의 주먹이 민우의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우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입가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미쳤냐? 어디서 거지 새끼가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유품은 무슨. 태석은 쓰러진 민우의 배를 인정사정 없이 걷어찼습니다. 민우는 부서진 필통 조각을 부서져라 움켜쥔 채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서 구경하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잔인한 침묵이 교실을 지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해, 최태석. 작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반장이었던 윤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상냥했으며 모두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태석의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뭐야, 윤서연. 너까지 왜 이래?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비켜. 민우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민우 물건 부쉈잖아. 내가 사과해야 할 일 아니야? 아, 진짜. 재수 없게. 태석은 혀를 차며 물러섰지만 그의 눈은 서연과 민우를 향해 두고 보자는 듯한 경멸의 빛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쓰러진 민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양호실 가자. 피나.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부축해주는 서연의 작은 손과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까만 눈동자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순간 잿빛 세상에 아주 잠시 한 줄기 따스한 빛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후로도 종종 민우의 책상에 작은 초콜릿이나 노트를 몰래 놓아두고 가곤 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민우에게는 세상을 버틸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태석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불과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어느 차가운 겨울날, 민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학교 축제 기금을 모으기 위해 각 반에서 거둔 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태석이 유흥비로 몰래 훔쳐서 써버린 돈이었지만 교무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것은 민우였습니다. 태석과 그의 무리들이 미리 입을 맞춰 민우를 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강민우가 혼자 교실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걸 봤어요. 맞아요. 걔가 요즘 돈이 급하다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민우의 필사적인 항변과 태석의 거짓 증언 사이에서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시선은 민우의 낡은 운동화와 해진 교복에 머물렀습니다. 민우야, 솔직히 말해봐. 가정 환경이 어려우니 오죽했겠니?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선생님이 최대한 선처해 줄게. 그 동정 어린 시선이, 그 단정적인 말투가 민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민우는 도둑 누명을 쓴 채 정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민우의 어머니는 시장 바닥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좌판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무너지는 어깨를 본 순간 민우의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낡은 가방에 달아빠진 옷 몇 가지만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거친 손 옆에 어머니 죄송해요. 꼭 성공해서 이 모든 억울함 풀어드릴게요. 그때까지 몸 건강히 계세요라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곤 새벽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도시를, 자신을 짓밟은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차장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주머니 속 산산조각 난 나무 필통 조각들을 차갑게 식은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그는 잿빛 새벽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하게 맹세했습니다. 무작정 올라온 서울은 거대한 정글이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소년에게 세상은 한없이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민우는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찬 공기를 가르며 신문을 배달했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벽돌을 날랐습니다. 밤에는 식당 주방 구석에서 쉴 새 없이 그릇을 닦았죠.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손에 쥐어지는 돈은 신림동 고시원의 곰팡내 나는 좁고 축축한 방새와 하루 끼니를 간신히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밤이 되어 차가운 방에 홀로 누우면
고통은 더욱 선명하게 그를 덮쳤습니다. 욱신거리는 다리와 온몸의 근육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사무치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 품에서 실컷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주머니 속 나무 필통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최태석의 비웃음, 오죽했겠냐며 동정하던 교사의 눈빛, 그리고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환영처럼 눈앞을 맴돌았습니다. 아직 안 돼.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전까지는.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도 배경도 없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실력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벼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컴퓨터였습니다. 어쩌다 쉬는 시간에 들른 PC방에서 본 세상은 온통 모니터 속의 코드와 그래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복잡한 기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언어라는 것을 직감했고 자신의 미래가 그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우의 삶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치열해졌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자투리 시간과 잠을 줄여가며 헌책방에서 사온 낡은 프로그래밍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권에 몇천 원 하는 책을 사기 위해 며칠을 굶기도 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용산 전자상가에서 중고 컴퓨터 한 대를 장만했습니다. 고시원 총무의 눈치를 보며 겨우 끌어온 인터넷선은 그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의 작은 책상 위 낡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민우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을 찾아가며 코드를 입력하고 수백, 수천 번의 오류 메시지를 마주하며 그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코드를 짜고 지우고 다시 짜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막힐 때면 그는 다리를 절뚝이며 동네 구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닫을 시간까지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경비원의 눈총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얼룩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수많은 밤을 새워 만든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여러 회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로의 한 작은 IT 회사의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최저시급에 가까웠고 사무실의 온갖 허들의 일을 도맡아 했지만 민우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실전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자처하며 선배들의 어깨너머로 실무 기술을 익혔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의 남다른 성실함과 숨겨진 비범한 실력은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몇 달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던 고질적인 서버 충돌 문제를 민우가 밤을 새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낸 것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정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처음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의 팀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에게 시련을 안겨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밤낮 없이 매달려 개발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대성공을 거두자
그의 공을 시기하던 프로젝트 팀장이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아이디어를 통째로 가로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우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학벌도 인맥도 없는 그의 말은 주제넘은 소리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팀의 화합을 해친다는 이유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부당함, 빼앗기는 노력의 대가 앞에서 민우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혼자 포장마차에서 쓴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설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향한 곳은 늘 오르던 고시원 옥상이었습니다. 휘청이는 몸을 낡은 난간에 기댄 채 서울의 화려하다 못해 비현실적인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수많은 불빛 속에 자신을 위한 자리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끝날까? 그런 위험하고 서글픈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익숙한 거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나무 필통 조각. 그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나무 조각 위로 그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항상 빼앗기는가? 왜 나의 노력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밑에서 남의 규칙 안에서 일하는 한 자신은 영원히 짓밟히고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서는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내 것을 만들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내 이름으로, 내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할 회사를 만들자. 그날 이후 민우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회사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그동안 닥치는 대로 일하며 핏값처럼 모았던 돈을 탈탈 털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신대방의 한 건물 지하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창문도 없어 늘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창고나 다름없는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민우의 왕국이자 희망의 요새였습니다. 그는 넥스트 코어 넥스트 코라는 이름의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다음 시대의 핵심이 되겠다는 거창한 포부였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당시 막 태동하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의 불편함과 디지털 시대의 불안감을 동시에 해결해줄 획기적인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 앱을 구상했습니다. 개발 과정은 험난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금은 하루가 다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그의 비전을 보고 함께 시작했던 동료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결국 지하 사무실에는 민우 혼자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수개월간 하루 한 끼 라면과 김치로만 연명하며 그는 미친 듯이 코딩에만 매달렸습니다. 몇 번이고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졌지만 병원에 갈 돈이 아까워 약국에서 링거 주사를 한 병 사다 스스로 팔에 꽂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여의 고독하고 처절한 사투 끝에 그의 첫 번째 작품 아이언 실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앱들 중 하나로 묻히는 듯 했죠.
민우는 마지막 남은 돈까지 털어 작은 IT 커뮤니티 몇 군데에 홍보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앱을 우연히 사용해 본 한 얼리어답터 유저가 이건 단순한 앱이 아니라 혁신이다 라며 극찬하는 상세한 사용 후기를 올렸고 그 글이 순식간에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언 쉴드의 비교를 불허하는 강력한 보안 성능과 놀랍도록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운로드 수는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수십만 건을 돌파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지하 창고에서 탄생한 천재 개발자라며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들로부터 투자와 인수 제의가 쇄도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돈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민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과 회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외부 투자를 최소한으로 받되 경영권은 철저하게 방어했습니다. 넥스트 코어는 아이언 쉴드의 대성공을 발판으로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민우는 가장 먼저 비좁은 지하 사무실을 벗어나 강남의 번듯한 빌딩으로 회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처럼 실력과 열정은 있지만 학벌이나 배경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개발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습니다. 넥스트 코어의 채용 기준은 오직 하나, 실력이었습니다. 회사는 자유롭고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출시하는 서비스마다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개인용 보안 솔루션에서 시작한 사업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시작했던 넥스트 코어는 국내 IT 업계를 선도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유니콘 기업을 넘어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강민우라는 이름 앞에는 자수성가의 신화, 대한민국의 스티브 잡스,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었죠. 그는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회사의 주인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CEO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한 통의 우편물을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민우는 잠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초대장을 받아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날아온 잊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잊을 수 없었던 과거로부터의 부름이었습니다. 초대장에는 빛바랜 기억 속 익숙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 주최자라는 글씨 옆에는 선명하고 굵은 글씨로 최태석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민우의 입가에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끝맺을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김 비서, 그날 모든 스케줄 취소하고 비워둬. 그리고 고향에 내려갈 차 한 대 준비해주게.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의 세월 동안 그의 분노와 다짐을 먹고 자란 낡은 나무 필통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밤의 고통과 서름, 그리고 피눈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였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날 민우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20년 전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오던 그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 대신 질 좋은 원단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편안한 재킷과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던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하찮게 여겼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탄 차는 달랐습니다. 넥스트 코어에서 극비리에 개발 중인 최신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시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방탄 기능까지 갖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기억 속 익숙한 고향의 풍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듯 했지만 또 어떤 것은 끔찍할 정도로 그대로였습니다. 가난한 동네는 더 낡아졌고 부유한 동네는 더 화려해졌습니다. 약속 장소인 시내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신축 호텔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어맨이 달려와 깍듯하게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민우는 손짓으로 그를 막고 직접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의 수수한 행색과 최고급 자동차의 극명한 부조화에 도어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시끌벅적한 소음과 값비싼 향수 냄새,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마다 사회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된 동창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척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시의 정점에는 역시 최태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태산건설을 물려받아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지 배는 두둑하게 나왔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숱은 20년 전보다 현저히 줄었지만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거만한 눈빛과 목소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우리 박 부장.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 샀다며? 역시 우리 동창 중에 제일 출세했어. 나 다음으로 말이야. 아유, 최 사장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번에 수주하신 알파시티 공사만 하겠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최 사장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태석은 으쓱하며 주변 사람들의 노골적인 아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우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몇몇은 저 사람은 누구지?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나? 하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그리고 그의 곁에 있던 몇몇 무리들은 민우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라? 저거 강민우 아니야? 절뚝이? 태석의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비웃음, 그리고 저런 애가 감히 여길 어떻게 왔지? 하는 노골적인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야, 강민우. 너 진짜 오랜만이다. 꼴이 그게 뭐냐? 아직도 그러고 사냐? 어떻게 온 거야? 누가 너한테 초대장 보냈어? 태석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떠들며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무리들도 덩달아 낄낄거리며 민우를 위아래로 흘어보았습니다. 20년 전 힘없고 가난했던 교실의 풍경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은 새겨졌을지언정 내면의 천박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연회장 한쪽 구석,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윤서연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단아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경멸이나 조롱이 아닌 순수한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오직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벙어리 다 됐냐? 하긴 너 같은 놈이 이런 으리으리한 데 오니까 주눅이 들 만도 하지. 야, 이왕 운 거 먹을 거 많으니까 실컷 먹고 가라. 회비는 내가 특별히 내줄 테니 불쌍해서 봐준다. 태석이 과시하듯 민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서늘한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최태석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사람 위에 군림하고 약한 자를 짓밟는 그 추악한 버릇 말이야. 연회장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태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그것도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기던 놈에게 일격을 당했다는 사실에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 자식이 진짜 미쳤나? 야, 경비 없어? 이 거지 새끼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민우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90도로 꺾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정문에서부터 모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 동창회 장소를 예약받았던 연회 담당 지배인이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서서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누구도 이 황당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태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지배인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장이라니? 당신 눈에는 저놈이 회장으로 보여. 그냥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보다시피 거짓골인데 당신 미쳤어? 총지배인은 태석을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민우에게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저희 직원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이분들이 혹시 회장님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당장 모두 내보내겠습니다. 민우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운 심해와 같아서 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태석, 내가 운영하는 태산건설 요즘 많이 어렵다고 들었다. 직원들 월급도 몇 달째 밀렸다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태석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자금난으로 인해 사실상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동창회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유력한 동창들에게 투자를 받아보려는 것이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민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희망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그 알파시티 건설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IT 인프라와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전체 총괄하는 회사가 어딘지는 알고 있나? 태석의 얼굴이 점차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최근 뉴스에서 연일 떠들어대던 그 거대한 국책 프로젝트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는 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넥스트코어. 그래. 바로 내 회사 넥스트코어 넥스트코다. 민우의 말에 연회장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넥스트코어 강민우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세계적인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한 민우의 얼굴을 보고는 그대로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우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든 것을 태석의 앞 테이블에 쏟아냈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흩어진 것은 낡고 빛바랜 나무 조각들이었습니다. 20년 전 태석이 자신의 발로 직접 박살냈던 바로 그 필통 조각이었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부숴버린 내 아버지의 유품이다. 난 이걸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이 조각들을 볼 때마다 널 떠올렸지. 너와 너희들처럼 부당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자들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말이야. 민우의 시선이 태석과 그 주변에 서 있던 동창들을 차례로 후렸습니다. 한때 태석의 옆에서 민우를 괴롭히고 비웃었던 그들은 이제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석. 하나 더 알려줄 게 있다. 민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오직 태석의 귓가에만 들릴 정도의 나지막하고 잔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알파시티 컨소시엄에서 태산건설을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단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내 회사의 부실 채권을 전부 헐값에 매입해서 내 숨통을 쥐고 있는 투자사가 바로 나다. 정확히 말해줄까? 내 회사는 내 일부로 내 거다. 쿵. 태석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정통으로 맞은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포와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흙빛이 된 얼굴로 민우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교실의 왕, 지역의 황태자로 군림하며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두었던 최태석이 20년 전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고 조롱했던 친구의 발 아래에서 처참하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연회장.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은 태석과 그를 무감정하게 내려다보는 민우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20년간 꿈꿔왔던 복수의 순간.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지만 민우의 마음속은 예상했던 통쾌함 대신 기묘한 허무함과 씁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태석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보다 더 큰 복수는 그를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태석을 그대로 뒤로 한 채 연회장 한 구석 창가에 조용히 서 있는 서연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그가 가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서연아. 민우야. 정말 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민우가 홀로 견뎌냈을 그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때 내가 건네준 작은 친절들이 아니었다면 난 아마 서울 길바닥 어디에선가 더 일찍 무너졌을 거야. 고마웠어, 진심으로.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걸.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태석이와의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너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이기도 해. 민우의 얼굴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꾸밈없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상처투성이 소년에게 보여주었던 한 소녀의 따뜻함에 대한 아주 길고 뒤늦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몇몇 동창들이 주저하며 용기를 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까의 조롱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니 강 회장님. 이야, 이렇게 성공할 줄이야. 정말 축하한다. 우리가 그때는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 다 미안했다. 그래, 맞아. 태석이가 워낙 기세등등했어야지 다 이해하지. 우리 친구 아이가. 여기 내 명함인데 나중에 꼭 한번 연락 주게. 그들은 너도 나도 명함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우는 그들의 명함을 받지도 내민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고 경멸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사과는 필요 없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다만 오늘 이후로 당신들 자식들에게는 똑똑히 가르쳐.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불의를 보고도 눈 감는 것이 얼마나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당신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이야. 민우의 얼음장 같은 말에 그들은 얼굴이 벌개진 채 물러섰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공간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수많은 경외와 질투, 후회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뺨을 상쾌하게 스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항상 넣어 다니던 나무 필통 조각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호텔 앞 화단,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자 그의 청춘을 지배했던 분노와 복수심의 증표. 이제는 그것을 과거와 함께 이곳에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산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고 넥스트코어의 자회사의 헐값으로 인수되었다는 소식이 지역 신문 경제면에 아주 작게 실렸습니다. 최태석은 모든 것을 잃고 빚쟁이들을 피해 잠적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20년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던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어머니가 여전히 그 낡은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고급 세단을 동네 어귀에 세워두고 그는 다리를 절뚝이며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 더욱 작아진 어머니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알아본 어머니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나무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우냐? 내 아들 민우 맞냐? 네, 어머니. 저예요.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그대로 달려와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매만지며 오열했습니다. 민우 역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모자는 한참 동안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20년의 회한을 씻어냈습니다. 그 후 민우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공익재단 빛 드림 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당연하게도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및 저소득층 청소년 가장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처럼 어둡고 아픈 터널을 지나는 아이들에게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것을 노력하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민우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윤서연. 뜻밖의 목소리에 민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소문에서 연락처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아, 서연이구나. 잘 지내? 응. 너야말로. 뉴스에서 봤어. 재단 만든 거. 정말 멋있다, 민우야. 너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 멋있긴.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잠시의 침묵 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볼 수 있을까? 내일 재단 근처 카페에 와 있는데. 민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의 하늘은 아름다운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다시 만난 서연은 고향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어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창회 날 이후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겪었을 아픔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그의 용기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닌 각자가 살아온 삶과 현재의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민우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다리에 남은 흉터처럼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상처가 따뜻한 대화 속에서 서서히 치유되고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와 서연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재단 일을 돕기도 하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주말에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서연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민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민우는 서연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활짝 핀 목련 한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 사람은 서연이에요.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아프지도 외롭지도 않아요.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필통은 제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게요. 그리고 이제는 복수심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잘 모실게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누군가를 짓밟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듬고 일어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사람을 만나 서로의 빛이 되어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의 잿빛 같던 세상은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와 연인 서연, 그리고 그가 도울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